안녕하세요. 이면의 민낯입니다. 여러분에게 정상이란 뭘까요? 영화 나는 전설이다를 기억하시나요? 좀비가 가득한 세상에서 홀로 남은 인간 네빌. 우리 관점에선 그가 영웅이지만 좀비가 다수가 된 그 세계에서 네빌은 밤마다 좀비를 납치해 생체 실험을 하는 비정상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정상이란 결국 다수가 인정하는 보통의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난 회피형은 우리의 기준에서 정말 정상적으로 보였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회피형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이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쩌다 당신만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는지 그 구조를 말해보려 합니다. 회피형들은 의외로 사회생활을 잘합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도덕적이며 규칙도 철저한 편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직장에서 매뉴얼대로 일을 처리하거나 운전대를 잡고 신호를 지키는 데는 정서적 개방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애착 연구자 해장과 쉐이버의 연구에서도 회피형은 감정보다 성취와 독립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했고, 감정을 분리하는 능력이 오히려 업무 환경에서는 강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사회생활이란 감정의 위협이 없는 안전지대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밖에서 유능하고 성숙한 어른이라는 인상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인상은 회피형 스스로에게도 작동합니다. 나는 사회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이 자기 확신이 나중에 당신을 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회피형인 줄 알 수 없었던 건 구조적으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모습에 이끌렸을 테니까요. 친구 관계에서도 그들은 원만해 보입니다. 친구는 연인처럼 깊은 속내를 묻지 않아도 유지가 되니까요. 애착 연구자 미쿨린서와 쉐이버의 연구에 따르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의 폭은 넓지만 정서적 깊이는 현저히 얕은 경향이 있습니다. 친구가 많아 보이지만 그 친구들과 진정한 정서적 연결을 맺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래된 친구들은 하나씩 멀어지고 그 자리를 직장 동료나 가볍게 만난 사람들이 채우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제가 만난 회피형도 정확히 그랬습니다. 주변에 친구가 많았지만 깊은 대화를 나눴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끈끈함이 느껴지는 순간도 바로 옆에 있던 저조차 느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들과 하나씩 연이 끊기는 걸 지켜봤는데 그때마다 상대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헤어질 때가 돼서 헤어진 것 뿐이야. 친구였던 사이가 멀어졌는데 때가 되어 헤어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이 말이 그냥 쿨한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안에서 어떤 감정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아쉬움도, 미안함도, 그리움도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사생활을 존중하는 쿨한 사람, 갈등을 만들지 않는 세련된 사람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들의 평온함은 인격이 아니라 벽입니다. 아무것도 걸지 않은 도박사는 절대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진심을 걸지 않았기에 평온해 보일 뿐입니다. 여기까지는 솔직히 회피형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연인이 되는 순간부터입니다. 연애는 즐거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운함과 갈등, 그 불편함을 함께 통과해야 하는 밀도 높은 관계입니다. 당신은 앞서 회피형이 보여준 겉모습에 신뢰를 쌓았고 자연스럽게 더 깊은 연결을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가가는 순간 회피형은 그것을 침범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들은 자신이 쌓아온 정상적인 이미지를 무기로 씁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이 한마디로 당신의 모든 정당한 서운함은 과민 반응이 되고 당신의 요구는 집착이 됩니다. 회피형과 엮인 사람들이 공통으로 호소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끝내지도
이어가지도 않는 관계에서 오는 답답함입니다. 누구나 연인 사이 문제는 둘이 풀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도 그랬을 겁니다. 혼자 감당이 어려울 때만 친구에게 조금씩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하고 그 사이에서 회피형과 대화를 계속 시도했겠죠. 그런데 바로 이 구조가 회피형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회피형은 깊은 감정적 연결 자체를 위협으로 느낍니다. 갈등이 외부에 알려지면 자신의 내면이 드러날 수 있고 누군가의 개입은 더 깊은 감정적 대면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으로 갈등을 밀봉합니다. 그 침묵은 문제를 당신 혼자만의 감정 문제로 고립시키고 어느새 당신이 원인인 것처럼 보이는 기묘한 역전이 일어납니다. 결국 가장 환장할 노릇은 제3자가 이 상황을 목격할 때입니다. 당신은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보려 했으나 결국 지쳐 소리를 지르거나 울분을 토합니다. 반면 회피형은 무표정하게 침묵을 유지합니다. 이 장면만을 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는 저 사람이 대단하네. 화내는 네가 심한 거 아냐?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심리학자 제니퍼 프레이드는 이와 같은 패턴을 DARVO라고 명명했습니다. 부정하고 공격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집는 구조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처럼 보이고 실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낙인 찍히는 역전 현상이죠.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회피형의 침묵이 일반적인 침묵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잠시 머리를 식히고 더 나은 대화를 준비하는 침묵이 아닙니다. 그 상황 자체가 감당이 안 되어 스위치를 꺼버리는 침묵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활성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회피형이 무의식적으로 감정의 연결을 차단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지켜보지 않은 사람은 그 내부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결과만 봅니다. 당신이 처음 회피형을 봤을 때 그 모습은 꽤 매력적이었습니다. 즐겁고 올바르고 예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첫인상이 오히려 당신을 오가매는 상황이 됩니다. 연인 사이에 벌어진 일을 하나부터 10까지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설명 안에 회피형의 말이 없다는 겁니다. 침묵으로 자신의 감정을 끝까지 감췄던 그들의 목소리는 당신의 설명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누군가를 붙잡고 털어놓아도 오직 당신의 감정만으로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도 잘못 있는 거 아냐? 이미 그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면 회피형과의 일을 입 밖에 꺼내지 않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혼자 앓고 있는 건 그리움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기괴한 답답함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회피형과 제대로 된 답을 들어본 적이 없기에 스스로 그 답을 만들어내며 합리화해야 하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것이 이 관계를 혼자 오래도록 끌고 다니게 만듭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설명의 필요함 때문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보편적인 상식에서 너무 벗어나 있어서 설명하려면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을 꺼내야 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 둘 다 문제가 있겠지. 그냥 네가 참아라는 조언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회피형이 만들어낸 정보의 고립입니다. 당신은 회피형이 아니었지만 상황이 당신을 회피형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보이게 된 것이죠. 당신에게 꼭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말을 못해서 답답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방식 자체가 당신이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침묵 뒤에 숨어 상대의 피를 말리는 건 이성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가장 비겁한 방식의 정서적 유기입니다. 이런 회피형을 이해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것이 그들의 행동을 계속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침묵을 선택하고 도망을 반복하는 한 변화의 기회는 매번 그들 손에서 떠납니다. 다음부턴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반성의 사고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소비되는 건 그들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